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보다 생활고가 더 무섭다. 인천의 유흥주점 업주들이 길어지는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법적 조치로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방역당국과 업주들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방역과 경제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택배기사와 서울 고덕동 아파트 간의 갈등도 있었죠. 조금 전인 오전 10시 택배노조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77%가 찬성을 했고요. 파업 돌입 날짜는 아직 미정인데요.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전국 물류 대란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 택배 운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자, 관련 내용 잠시 뒤 택배노조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한강 대학생 익사 사건과 관련해 잠수사들이 투입돼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강이나 바다에서의 수색 활동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면서 안구 건조를 호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한강 대학생 익사 사건과 관련해 잠수사들이 투입돼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물에 빠진 물건을 찾는 일 쉽지 않은 일이죠. 강이나 바다에서의 수색 활동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잠수협회의 홍성훈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한강도 제법 그 길이가 있고 바다는 더 넓은 범위인데 이렇게 물에 빠진 유실물을 찾기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예.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예.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빠져 있다고만 한다면. 예. 그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물에 빠진 유실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그 투입이 되는데 잠수사가 이런 일도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잠수사는 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잠수사가 다 포함이 돼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잠수나 다이빙 같은 수중 활동은 사실 그 레저 활동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물속에서 물건을 찾거나 또 공사를 담당하거나 이런 활동을 산업 잠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산업 잠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물과 접한 건축 구조물들이 있어요. 예. 도로도 있지만 교량들, 그다음에 아니면 그 선박이 접안하는 항만 그런 공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도를 예방하는 방파제 건설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석유를 뽑아 원유를 시출하는 이제 해양 시추하는 해양 플랜트라는 산업에도 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방파제 건설할 때 또 인공호초 투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선박이나 아니면 차량들이 이제 빠졌을 때 군환하는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수색하는 작업도 할 수 있고, 수중에서 용접이나 그다음에 절단 작업 이런 것도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다음에 수중 촬영, 그다음에 과학 잠수라고 해서 우리 그 학술적으로 이제 생태 조사나 연구할 때도 산업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양호하지가 않아서요. 네. 혹시 핸즈프리나 스피커폰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요. 이어폰이요? 꺼보겠습니다, 제가. 예. 실례지만 좀 이어폰 빼고, 이렇게 직접 통화가 가능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예. 네. 지금 괜찮네요. 예. 그러면 이 산업 잠수에 종사하시는 잠수사분은 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지금 현재 그 잠수 기능사나 잠수 산업기사를 취득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취득자들은 한 10,000명이 더 되고요. 10,000분이나 계시는군요. 네, 10,000명 더 되고, 이제 그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잠수를 배워서 할 수, 자격증이 없이 하는 분까지 한다고 하면, 한 30,000명 정도 이렇게 추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예. 사무국장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참, 세월호 수색에도 많은 또 민간 잠수사분들이
나섰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예. 수색 작업 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저 개념의 다이빙 또 잠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수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은 예.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이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다이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물이 탁도가 안 좋다는 거죠. 예. 맑지 않고 이제 개별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수심이 깊다거나 아니면 이제 활동이 어려움 있는 구간이 있어요. 물이 빠르다거나 하는 그런 데들에서 주로 이제 수색을 하게 되죠. 예.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밤이나 좀 그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수색 작업들이 위험하겠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일단 다이버가 예. 이제 활동할 때 물속에서는 활동하기가 가능한데 예. 지상에서 보면 이제 지상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위험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또 그다음에 밤에 같은 경우에는 또 물속에서도 안 보이는데 물 바깥도 같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예. 다이버가 물론 랜턴이나 이런 것들은 발광 장치를 갖고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날씨가 안 좋게 되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게 돼요. 이제 예. 바다나 이제 강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체온을 많이 뺏기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이버가 이제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오늘같이 이제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작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었는데요. 네네. 사실 이렇게 바다에 뭔가 빠지거나 그러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이제 날씨가 좀 좋지 않게 되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지금 수색 작업이 좀 어렵거나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판단할 때 그 잠수사님들의 판단도 좀 고려가 됩니까? 그렇죠. 다이버가 직접 들어가는 다이버가 봤을 때 위험 요소가 너무 많고 그 위험 요소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이버는 그 상황에 들어가면은 안 되고 자기들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좀 말씀하셨는데 그 잠수사로 이런 산업 잠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대한잠수협회가 이제 79년도에 저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설립된 협회거든요. 예. 잠수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저 레저 잠수 강사들이 있어요. 예.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레저 잠수 강사 양성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산업 잠수사 양성 교육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잠수 정책에 관해서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 이렇게 해서 같이 정책 연구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바다나 강 등에 그 물에 빠진 유실물을 찾아달라는 요청도 있습니까?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실물이 물에 빠진 경우들이 많아요. 많습니까? 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특히나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밖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보통 실수로 본 개인 소지품들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일을 하다가 장비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수색을 좀 해달라는 연락들이 오죠. 예. 물에 빠진 물건은 사실 재기능하기가 힘들 텐데 주로 어떤 물건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많습니까? 주로 보면 대부분 이제 강이나 호수 아니면 낚시터 등에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은 게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가장 많고, 아니면 개인 지갑,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쓰던 장비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보통 요즘에는 스마트폰들이 방수 처리가 잘 돼서 그렇죠. 재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신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건지면 작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수색이나 기타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물건이 있습니까? 물건이 기억나는 것보다 상황이 조금 기억나는 게 시흥에 있는 낚시터에서 낚시하던 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빠뜨렸어요. 이제 아이폰 최신형을 빠뜨렸는데 꼭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직접 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들 스케줄이 없어서 제가 직접 가서 했는데 너무 시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10cm 앞도 안 보이는 그냥 먹물이 내 눈앞에 있는 정도였는데 한 3시간 정도 수색을 하다가 이제 찾긴 찾았어요. 찾았는데 자꾸 이제 수면 올라오는데
수면 한 50cm 정도쯤 됐을 때 예.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 핸드폰에서. 예. 핸드폰 진동이 이제 울리는 거죠. 이제 그동안 계속 누가 전화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예. 아이폰인데 정상 작동을 했는데 그 아이폰이 왜 필요하냐, 이 정도면 뭐 사도 되지 않냐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 혼자 사시는 가정이에요. 예. 혼자 사는 가정인데 뭐 어떤 개인 사정으로 뭐 이혼을 하신 것 같은데 이혼하는 조건에 자녀를 못 만나는 조건이 있대요. 근데 그 폰에 딸 사진이 한 200장 정도가 있대요. 자기는 그 딸 사진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린 자기는 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찾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보면서 이제 휴대폰 안에 이제 기록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진도 있겠지만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휴대폰 금액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가치가 있어서 그렇죠. 하는데 그 상황이 보면 좀 짠했어요. 그래서 찾아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좀 보람을 느끼시겠습니다. 네, 그럴 때는 뭐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죠. 찾아드리고 그 만족을 하시고 자기가 평생 못 볼 뻔 이렇게 잊어버리면 자기는 못 보는 건데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그때 고맙다고 인사받은 기억이 좀 납니다. 보통 하루 중에 수색 작업 날씨가 좋다는 가정하에 몇 시간 정도 물에 계십니까? 저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기 우리가 메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산소통이라 그러는데 저희는 그냥 그게 순수 공기 들어가는 공기통이거든요. 공기통이 그 용량이 닿는 것까지 가는데 최대 다 했을 때 하루에 3탱크를 써요. 세 탱크를 쓰는데 그건 세 탱크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루에 4시간이 넘어가면 잠수는 못하게 돼 있어요. 4시간.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게 수색 작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정해져 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물속에서 수색 작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가 뭐 유실물이 빠진 위치가 이제 범위가 확정이 되면 특정이 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데 그 범위를 짚어주시는 분이 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시작점을 찾아서 들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기준을 잡고 로프를 이용해서 로프를 좌우로 이제 로프를 들고서 원형으로 돌면서 탐색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프 길이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돌면서 바닥을 수색을 하죠. 이게 시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기 손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프로 기점을 잡아야지 내가 수색했던 부분하고 수색해야 될 부분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강 실종대학생 사망 사건의 단서가 좀 될 만한 고인의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금속 탐지기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땅을 뒤집기도 하는데 경험자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뭐 인터뷰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해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문제긴 해요. 시간적인 문제인데 언제까지 이거 수색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지. 단 이제 전제 조건이 여기서 빠뜨렸다 하는 지점 아니면 내가 뭐 던져서 버렸다 하는 지점 이 지점이 특정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냐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수색 작업 나가보면 그 잊어버린 분이 바로 여기서 떨어졌어요 해요. 이 자리입니다 하면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한 80% 이상이에요. 그게 물에 빠졌기 때문에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모양이. 그 동그라미처럼 원형이 흘러가는데 물결이 흘러가니까 그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빠졌지만 이게 보통 글라이딩 하듯이 물 내려가면서 넘실넘실 연 날리듯이 딴 데로 흘러가 버려요. 돌면서 흘러갈 수도 있고 바로 그냥 다이빙 하듯이 바로 꽂히면 바로 그 자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이게 약간 그 널빤지 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람 타고 위에서 종이비행기 날아가듯이 물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핸드폰이 내려가면서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다 떨어진 데 가서 해요. 제가 작년에 그 휴대폰 찾아드렸던 분도 그 분이 말씀드렸던 곳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할 수 있는 지역은 본인이 안다고 해도 그 지역보다는 좀 넓게 반경을 잡아서 수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이미 좀 많이 떠내려갔겠네요. 그게 한강 바닥이 예. 그렇게 떠내려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군요. 환경 바닥이 예. 언제 떠내려갔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언제를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장마를 졌을 때, 장마에서 팔당댐이 방류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잠실 수중보를 넘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정도가 됐을 때나 그 스마트폰이 떠내려가지 보통 바닥에 깔아앉으면 이 위에는 한강 하전은 물이 거의 안 흘러요. 근데 거기서부터 한 50cm 정도 올라오면 그다음부터 물이 흐르거든요. 예. 그 밑에는 물이 흐르는 영향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한강에 이제 맨 밑바닥에 있는 그 저질이 뭐냐면 그 뻘이에요. 뻘이기 때문에 뻘에 딱 묻혀요. 그러면 살짝 내려간단 말이죠. 살짝 이제 무게에 의해서 조금 더 가라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어가질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찾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근데 시야가 문제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야가 아주 흐린 시야도 아니고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간 거라서 좀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야가 한강 시야를 보면은 잠실 수중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래 가지고 거기 그나마 깨끗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한 1m 이상 시야도 보이기도 하는데 수중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부유물들이 많거든요. 그냥 반포쯤에 되면 이제 굉장히 그 시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더듬거리면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금속 탐지기 그때 이제 쓰셨던 것처럼 금속 탐지기가 수중에서 쓰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수색을 한다 그러면 좀 찾을 가능성은 좀 높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한잠수협회의 홍성훈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퀴즈 나갑니다. 문화재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유강화의 동학농민군 편지와 함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곳인데요. 1960년대 아일랜드 선교사 패트릭 매그린치 신부가 제주 한리읍 금악리의 목장을 일구면서 지은 주택입니다. 목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건축자재 부족 등 열악한 건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공법의 주택인데요. 이 공법으로 지은 주택의 이름 무엇일까요? 1번 캐시폰식 주택, 2번 집합주택, 3번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밖에서 저보고 아나운서 같았다고. 아나운서입니다. 자, 스마트폰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이텐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시 식평가단이 만든 은금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자, 참고로 선물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날까지 있어서 못 드린 선물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많은 참여해 주시면 선물 저희가 풍성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서울의 부동산이나 주택 등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서울에 남은 땅이 있어? 예, 그런데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최근 미술계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부지로 제안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일명 송현동 부지인데요. 활용과 소유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어 오면서 지난 110년간 서울에 있지만 정작 서울 시민에게는 금단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권익위의 중재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왜 110년이나 잠들어 있었는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국민권익위원회 원영재 기업고충 민원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자, 먼저 송현동 부지 110년간 금단의 땅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먼저 어떤 역사를 가진 땅입니까? 예. 그 송현동이라는 지명은 그 소나무가 있는 고개를 뜻하는 말로 예. 그 조선시대 법궁인 경복궁을 보호하는 완충지 역할을 했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옆 삼청동 입구에 위치해 있고 예. 약 3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 부지로서 그 입지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예. 뿐만 아니고 그 역사 문화적으로도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갖춘 땅이기도 합니다. 그 과거 조선 시대에는 왕족과 세도가의 주택 부지였고 예.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식산은행 사택 부지였으며 광복 이후에는 미 대사관 숙소 부지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1997년 삼성생명에 매각되면서 민간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예. 2008년에는 그 대한항공이 이를 다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송현동 부지는 그 담장에 가려져서 그 오랜 시간 그 방치돼 시민들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현재는 지금 풀과 나무들이 좀 무성하게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37,110제곱미터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이게? 글쎄 뭐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예. 국제 표준 축구장 면적이 7,140제곱미터라고 하면 축구장 5개 정도 되는 크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활용 계획을 가지고 땅을 매입했을 텐데 이게 왜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예. 그 2008년 송현동 부지를 매입한 그 대한항공은 애초에 7성급 한옥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서울 중부교육청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시설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이게 틀어졌고 그 행정소송까지 나섰지만은 2012년에 최종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복합 문화 공간 등으로 재추진하였지만 이것도 이제 무산이 되었고요. 그러다 그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은 그 자구안 마련을 위해서 유유자산인 송현동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자 시장에 내놓았지만 예. 서울시가 이곳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발표하게 되면서요. 그 매각에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예. 당시 이제 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참여를 취소해 대한항공의 토지 매각 계획에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그 합의가 되지 않아 갈등이 좀 고조된 상황에서 지난해 6월 11일 그 대한항공은 토지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좀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은 그 갈등 조정이 모두 끝난 겁니까? 그 아무래도 사안이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국민권익위는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채권단 등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수십 차례 회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서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끈질긴 그 노력을 기울여왔고요. 예. 그 결과 최종 조정안을 이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 합의 아니었는데 신속한 부지 매각이 이제 급선무였던 대한항공 그리고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그 주택 공급 부지가 필요한 LH공사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 국민권익위 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 서울시와 LH공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해 택지 공급이 가능한 시유지를 대상으로 교환 부지를 결정하고 서울시는 공원화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참 딱 봐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조정으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대금지급 문제로 최종 합의식이 좀 연기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좀 해결이 됐습니까? 네, 지난해 이제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해서 이제 연기된 바가 있었고요. 예. 그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종 성립된 합의 사항은 이제 크게 계약 방식과 가격 결정 및 대금 지급 방식입니다. 우선 그 계약 방식은 제3자 매각 방식으로 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대한항공과 LH공사가 체결하고 시유지에 대한 교환 계약은 서울특별시하고 LH공사가 체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각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과 교환 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각 체결하며
대한항공, 서울시, LH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원영재 기업고충 민원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뵙죠.